자, 이번 주는 세 번째 문명 가볼게요. 인도 문명입니다. 저 인도 대륙에서 이쪽에서 문명이 일어났죠. 자, 세 번째 인도 문명. 선생님 때는 인더스 문명이라고도 불렀는데 요새는 인도 문명이라고 부르는 게 대세예요. 인도 문명은 여기 나와 있는 인더스 강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도 문명. 근데 여기서 도시가 발견되었어. 하라파, 모헨조다로. 이런 표현 교과서에 봤죠? 하라파, 모헨조다로. 자, 이런 도시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서 파보니까 공통되게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하수도 시설, 그리고 뭐 목욕탕, 뭐 도로, 뭐 청동기, 그리고 뭐 상형문자,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런 시설도 봤었을 때 상당히 앞선 어떤 문명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도의 원주민들이 이런 문명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인도 문명이 여기 있었는데 이 북방에서 어떤 민족이 쳐내려옵니다. 이것이 아레아인이에요. 아레아인들이 내려오는데 이 인도 문명을 차지하고 이 원주민들이 이쪽 겐지스강 유역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이 아레아인들이 이 겐지스 지역까지 와가지고 여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인도 문명에 원주민들이 세운 인도 문명이 있었으나 아레아인들이 여기를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기존의 원주민들을 피정복민으로 이 아레아인들이 정복민으로서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아레아인들은 앞선 무기였었던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 처음에 기억나나요? 4대 문명은 청동기 시절인데 이 아레아인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어. 앞선 무기. 쌤이 농담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게임을 하는데 갤럭시 S1이랑 갤럭시 21이랑 게임하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철제 무기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아레아인들이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또 지배하면서 여기에 자리 잡게 되고 지금 인도의 상당수는 이 아레아인들의 후예라고들 하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 두 가지를 만들게 돼요. 카스트 제도 그리고 브라만교. 카스트 제도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아레아인들이 이 정복민들을 지배하게 되면서 신분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요 위에 두 계층이 지배격이 되고 요 아래 하층민들을 지배하게 되는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도 남아있다고 하죠. 그래서 카스트 제도, 인도가 인구도 많고 그리고 인구 많다라는 게 저는 느낀 게 원래 푸디파이가 어떤 유튜브 구독자 수 1위였는데 이 인도에서 만들어진 T-시리즈인가? 걔네가 퓨디파이를 밀어내고 1등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인도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과학기술도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인도가 잠재력이 있는 나라인데 이런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대요. 그래서 단일 신분끼리는 결혼하는 것도 꺼리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집안에서 아주 천한 신분하고 결혼하게 되면 집안에서 쫓아내거나 아예 죽여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나라예요. 심지어는 이 신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뭐 불가촉 천민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천한 신분으로서 어울리기를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인도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그러한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논의하는 시기에 이런 신분제도가 남아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개인적인 편견일 수 있지만 인도 하면은 좀 약간 성범죄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좀 자극적인 기사라서 언론에 노출이 많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너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가끔씩 선생님 접하게 되면서 약간 개인적으로는 가기가 약간 껄끄러운 근데 또 다른 신비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생님 모르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문화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카스트 제도만큼은 이런 이유에서 시작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인도 사회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인도를 이해할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브라만교는 요 위에 브라만 계층이 주도하는 종교인데 얘네가 베다라고 하는 경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브라만교에서는 어떤 자연물, 뭐 태양, 뭐 물, 뭐 이런 것에 어떤 신이 있다고 믿는 그러한 어떤 종교인데 이런 부분을 베다에다가 정리를 하고 있고 이 브라만 계층에서 이 종교를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상위계층 제사장 역할을 하는 브라만이 이 종교를 주관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제도로 억압을 하고 있고 종교적으로도 그들이 그 주도권을 장악을 하면서 이 두 제도의 종교랑 이 제도의 공통점은 이 아리아인들이 인도 원주민들을 지배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문화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한자 선생님이 지나가셔가지고 씨 웃고 지나갔어요. 이것은 선생님 얼굴을 보고서 기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웃은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 촬영하니까 회심의 미소를 띈 것 같은데 참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생님입니다. 재밌고 여러분도 대화 나눠보면은 우리 한자 선생님의 매력에 푹 빠질지도 몰라요. 선생님 요새 우리 교무실에 오면은 남자분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만 보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게 나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우리 주영 선생님이랑 우리 여습생 보면은 선생님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좋은 쿵쾅거림이겠죠?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니까 여러분들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요 신분차별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갑자기 떠오르네. 한 3, 4일 됐나? 요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저기 아시아의 특정 국가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이런 설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좀 혐오를 표현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어떤 건물 바로 앞이었는데 아시아 여자가 지나가는데 체격이 큰 흑인이 서로 모르는 사이야. 다짜고짜 주먹을 날리고 쓰러졌는데 얼굴 발로 밟으면서 나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문제는 그 건물 안쪽에 있는 경비원들이 그걸 그냥 지켜만 보고 앉아 있어.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참,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이것이 그 여자 얘기 들어보니까 피해 당한 여성 얘기 들어보니까 너희 나라로 꺼지라고 아시아인들 특정 국가로 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보고 선생님 갑자기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미국 역사 배우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아메리카 원주민이 있었잖아요. 인디언들. 그 황인종들을 밀어내고 그 서양 애들이 그걸 차지한 침략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 지들 땅도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지들도 점령해서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아시아인이 있다고 꺼지라고 하고 무차별하게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미국이 예전에 선생님 어렸을 때는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은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의료적인 부분이랑 의료복지랑 이런 또 총을 들고 다니면서 지난주에도 총기 난사 사건 여러 번 있었던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부분, 물론 신분차별은 아니지만 인종차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차라리 우리나라가 훨씬 선진국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예전에는 뭐 서양을 동경하고 미국을 동경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선생님이 해외여행도 여러 번 다녀보긴 했었는데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교육 시스템도 선생님은 이 정도면은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같은 교사들이 평범하잖아. 얼굴 대, 몸매 대, 줌바 대. 그리고 세계 어떤 교사들이 이렇게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웬만한 선생님들 이런 역량도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쪽 문화권이지만 우리 문명이 황하 문명만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도 뛰어난 유전자를 갖춘 어떤 문명의 후손이지 않을까. 혼자 얘기해봤어요. 자, 이번엔 네 번째 문명, 중국 문명 갑니다. 중국. 선생님 때는 황하 문명이라고 배웠었는데 요새는 중국 문명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황허강 유역에서 발달된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문명을 중국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질 수 없는 단어가 황허강 유역이었다는 거. 그리고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자, 여러분은 중국 최초의 왕조를 어디로 알고 있나요? 네,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는 상나라라고 합니다. 선생님 때는 은나라로 배워서 문제지나 어떤 설명에 따라서는 은나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앞서 하라는 나라, 요게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현재 공식적으로는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이건 다루지 않고 있어요. 이건 기록상은 남아있지만 어떤 실체,
유물이나 유적으로 실체가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는 상나라가 중국의 최초의 문명이었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나라의 큰 특징은 여기도 이제 왕이 있었어. 근데 얘도 역시 신권 정치를 해요. 우리 앞서 계속 나왔었죠? 신권 정치. 신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정치하는 신권 정치. 그래서 제사도 지내는데 큰 특징은 이 왕이 점을 쳐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죠. 뭐 전쟁을 하거나 어떤 농사랑 관련해서 어떤 큰 일이 있어. 뭘 결정해야 될 때 이 점을 쳐가지고 이것을 거북이 있죠. 거북이 등껍질이나 배껍질 같은데 껍질을 이용하거나 동물의 뼈를 이용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점괘를 기록을 했다 그래요. 이것을 불에다 쬐어가지고 갈라질 거 아니야. 이 갈라진 것을 보고서 나라 일을 결정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일련의 이러한 행위를 뭐라 부르냐면 여기서 파생된 문자를 갑골문자라고 하죠. 갑골문 혹은 갑골문자 들어봤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뭐의 기원이 되었다? 한자의 기원이 되었다. 한글 아니에요. 선생님 카우터는데 어떤 반 한글로 체크하는 친구 있는데 세종대왕이 울 거예요. 자, 한자의 기원입니다. 한자. 역시 또 한자면 우리 이주영 선생님 빼먹을 수 없죠. 모든 게 시스템이 한자로 돌아가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사자성어로 바로 내뱉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비한. 아까 선생님 사주팔자를 봐주는데 사주를 봐주는데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성향에 대해서. 나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딴 사람 거 봐보니까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양의 어떤 철학적인 부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이주영 쌤 멋쟁입니다. 이주영 쌤 보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요습 쌤이 먼저 보려나? 자, 전해주세요. 자, 한자의 기원이 된 것이 갑골문자 기억해주고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주나라입니다. 자, 주나라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줘야 돼요. 봉건제다. 자, 상나라에 비해서 주나라는 영토가 넓어졌어요. 이 넓어진 지역을 왕이 다 다스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지방을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내요. 그리고 이 각 지역을 이 믿을 만한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는데 권력을 위임해 준 거지. 이 사람들을 제후라고 합니다. 제후. 그래서 왕은 제후한테 이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넘겨주는데 제후는 그 조건으로 왕한테 세금도 갖다 바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한테 군대를 보내줘서 전쟁을 같이 해야 될 그런 어떤 의무가 있어요. 이런 관계를 봉건제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라면 이런 제후 어떤 사람들한테 맡기겠어요? 여기가 수도야. 우리 보령이 수도야. 저기 시골 서울 지역을 누구한테 맡기겠어? 라고 딴반에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는 자기 엄마한테 맡긴대. 엄마만큼 믿을 사람이 없대.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때는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엄마는 아니었을 것 같고 확실한 거는 친구보다도 또 뭐 동료보다도 누구? 친척이라 그럴까요? 모를 나눈 사이가 그래도 믿을만 해요. 그렇죠? 혈연. 피를 섞은 친척들한테 맡긴다는 거지.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혈연적인 관계예요. 자, 중국의 봉건제와의 혈연적인 관계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 시간이 지나면은 요 왕과 요 제후 간의 관계가 피로 맺어져 있는데 얘도 죽고 대를 이어갈 거 아니에요. 이 제후도 죽고 대를 이어가겠죠. 그럼 대를 이어갔었을 때 요 후손들 간의 관계가 이때의 피만큼 끈끈하고 진한 관계일까요? 아니죠. 이 혈연 관계가 옅어지면서 이 제후는 분명히 이 지역에서 딴 마음을 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지역에서 또 다른 왕일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을 넘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봉건제도의 필연적인 약점은 시간이 지나면은 혈연적인 관계가 옅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봉건제도가 운영되면서 나중에 이 혈연관계가 옅어지면서 반란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형식적이지만 왕을 인정했지만 나중에는 왕마저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이 전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죠. 이 시기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요. 자, 그래서 혈연적인 관계. 자, 이거는 서양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서양에도 분권제도가 있었는데 중국은 피로 맺어진 관계라면은 이 관계가 서양 같은 경우도 시스템 비슷해요. 근데 서양은 계약. 그래서 계약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제후, 귀족은 왕한테 세금 갖다 바치고 군사적인 지원을 해줄 의무가 있고 왕은 얘한테 땅을 떨궈주면서 다스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죠. 그래서 중국은 혈연적 관계, 서양은 계약적인 관계다.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이 혈연 관계, 피로 맺어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이런 거 보면은 요새는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 가끔씩은 이 동물들 있죠. 동물들, 강아지 같은 거. 요새 유튜브 보다 보면 강아지나 고양이들 많이 나오는데 그들의 어떤 모성애 같은 경우 자주 보게 돼요. 어떤 주인이 일부러 막 강아지, 개가 있고 강아지 있는데 강아지 괴롭히려고 그러면은 개 엄마, 강아지 엄마가 이렇게 자기 애기를 이렇게 보듬어주는 모습 볼 수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참 동물이지만 모성애라든지 부성애라든지 동물한테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근데 인간 거의 대다수는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가끔씩은 반인륜적인 행태하는 부분 많이 있잖아요. 선생님 실명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자기 뭐 친딸을 죽이거나 별의별 다 있잖아요. 선생님 말로 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런 거 보면은 요새 각박한 시대에 꼭 혈연이 다는 아닌 것 같다. 혈연보다 더 잘하는 이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명, 중국 문명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요 4대 문명은 시험이 문명 비교하는 게 시험이 잘 나오니까 꼭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성나라는 여기 갑골 문자를 썼었다라는 거, 주나라는 봉건제도를 했었고 이 혈연적인 부분이 있는데 혈연 관계가 옅어지면서 나중에는 각축전을 벌이는 춘추전국 시대까지 이어진다라는 거, 이 정도 알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